18. 수혈. 정현동 사장은 잠이 멀어지는 밤을 연거푸 보내고 있었다. 먹구름처럼 밀려드는 칙칙하고 무거운 불안감에서 벗어날 수가 없었던 것이다. 뭔가 흉조가 자신을 에워싸고 있는 것 같은 불길함도 함께 섞여 있었다. 원인 모를 찬바람이 섬뜩하게 가슴을 훑고 지나가 부르르 몸서리치며 걸음을 멈추는가 하면 설핏 잠이 들었다가 낭떠러지로 굴러 떨어지거나 빽빽한 탱자나무 사이에 끼어 수없이 많은 가시에 전신을 찢기는 가위에 눌려 벌떡 일어나 앉고는 했다. 어떻게 간추릴 수 없도록 산란한 마음이었다. 그 원인을 찾자면 너무나 자명한 것인지도 몰랐다. 모든 일의 발단은 큰아들 하섭이의 좌익 활동 때문이었다. 그러나 그 일로 야기되는 여파는 결코 간단할 수가 없었다. 경찰서에서 풀려나려고 얼떨결에 양조장의 재산권 반을 최익승에게 빼앗겼고 그 억울함이 미쳐 가시기도 전에 강압적으로 토벌대 후원 회장이란 가짜는 감투를 쓰게 되어 어처구니 없는 돈을 내놓지 않을 수 없게 된 것이다. 그 아리고 쓰린 속은 무어라 형용할 수가 없는 지경이지만 그래도 그 선에서 일단락 되어준다면 그쯤의 재산 손실은 깨끗하게 잊을 수도 있었다. 목숨과 바꾸었다고 크게 생각하면 그다지 억울할 것도 없는 재산이었다. 그러나 형편은 그렇지가 못했다. 큰아들이 생각을 바꾸지 않고 좌익에 계속 미쳐있는 한 앞으로도 무슨 일이 닥칠지 모를 일이었다. 정 사장의 불안감은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되고 있는지도 몰랐다. 지금이라도 당장 공산당을 때려치우면 그 얼마나 좋으랴. 그러나 그 소원은 바라면 바랄수록 허망하고 공허할 뿐이었다. 자취를 감추어버린 큰아들을 어디서 잡을 수도 없는 일이고 설령 잡는다 해도 그놈은 이미 애비의 호통도 애원도 듣지 않을 것이 뻔했다. 자식이 아니라 왼수로다 왼수. 정 사장은 다 팔자소관이라고 체념을 씹으며 한 가지 방안을 강구했다. 또 닥칠지 모를 신변의 위험이나 재산상의 손실을 피해 벌교를 뜨는 것이었다. 그러나 일단 방안을 세우고 나자 불안감은 한층 심해졌다. 어느 지방으로 가야 할 것인지, 무슨 일을 해야 할 것인지. 이런 구체적인 생각과 함께 그의 가슴으로 밀려든 것은 낯선 땅에 대한 두려움과 정든 땅을 떠나야 한다는 안타까운 우수였다. 이런 감정들이 뒤섞여 그의 불안감은 점점 커져가기만 했다. 그러나 언제까지나 잠을 설쳐가며 미적거리고 있을 수만은 없는 일이었다. 미적거릴수록 축나는 것은 재산뿐이었다. 토벌대라는 것이 가당찮게도 본부를 여관에다 정해놓고 여관잠을 자고 여관밥을 먹어치우고 있었다. 그 비용을 다 도맡다시피 해야 할 판이니 토벌대가 앞으로 얼마 동안이나 머무르게 될지 막연한 형편에 재산 피해가 엄청날 것은 자명한 노릇이었다. 그래서 정 사장이 생각해낸 곳은 순천과 광주였다. 이것저것 비교를 하다가 먼저 순천을 지워버렸다. 두 자식이 학교를 다니고 있다는 사실 말고도 순천은 광주보다 익숙한 땅이었다. 그러나 두 가지 사실이 영 마음에 걸렸다. 첫째는 빨갱이 문제로 피해가는 입장에서 이번 사건의 중심지가 바로 그곳이라는 점이었고, 둘째는 순천에는 타관 사람들이 돈풍대나 들고 들어와서 꼭 맨주먹으로 떠나야 하는 곳이라는 점이었다. 원래 순천이란 이름은 그 지세가 억센 탓에 사람의 힘으로는 안 되고 하늘의 힘으로나 순하게 다스려야 한다고 붙여진 것이라 했다. 정 사장이 마음에서 순천을 지운 것은 첫 번째 사실보다는 두 번째 사실 때문이었다. 가뜩이나 낯선 땅에 대한 두려움이 앞서 있는 판에 굳이 그런 재수없는 땅으로 찾아갈 이유가 없었다. 그런 것은 다 실없는 말이고 미신이라고 묵살할 만한 힘이 정 사장에게는 없었다. 그는 점이나 굿을 믿는 편이었다. 그래서 사업 번창을 비는 재수굿을 1년에 2차례씩 꼭 치르고는 했다. 순천을 지우고 나니 더 고려할 것도 없이 광주가 남았다. 광주. 정 사장은 몇 번이고 내어보았다. 순천에 비해 너무 낯설고 먼 땅이었다. 빌어먹을. 기왕 타관살이를 시작할 바에 서울로 가버릴까? 얼핏 떠오른 생각이었다.
그러나 정 사장은 이내 기가 죽고 말았다. 천리받기라는 거리감과 함께 잔뜩 주눅들던 서울 거리가 떠오르며 겁부터 밀려들었다. 서울은 어쩌다가 구경이나 갈 곳이지 처자식 끌고 찾아갈 땅이 아닌 것은 너무나 분명했다. 아무리 돈을 가졌다 한들 말부터 생판 틀린 그 정신없는 도회지에서 생활의 기틀을 잡을 자신이 전혀 없었다. 그래도 광주에는 사이가 별로 좋지는 않지만 친동생이 살고 있고 광주 정도라면 그런 대로 자리 잡고 사라질 것 같은 자신감이 생기기도 했다. 그러나 어찌 벌교만한 데가 있으랴. 정 사장은 광주를 마음속으로 정하면서도 자신도 모르게 깊은 한숨을 토해냈다. 반석처럼 튼튼하게 잡혀있는 기반. 어디를 가나 당당하게 받던 사람 대접. 그런 것들이 하루아침에 사라지게 되는 것이다. 몹쓸 놈이 어쩌자고 공산당문은 들어가지고 초장의 뿌리를 뽑았어야 하는 건데 대학을 서울로만 보내지 않았더라도. 수십 번 되풀이한 후회와 회한이 다시 일어났다. 그러나 다 엎질러진 물이었다. 그래, 그 놈이 아니었다면 염상진이란 놈 손에 죽지 않았으리란 법은 없지. 정 사장은 큰아들 하섭에게 쏟아지려는 원망과 미움을 애써서 막아냈다. 사실 큰아들이 아니었더라면 그렇게 마구잡이로 사람들을 죽인 염상진의 소나귀에서 무사하게 빠져나오기는 어려웠을 것이다. 죽은 사람들 중에는 재력으로나 읍내 영향력으로나 자신만 못한 사람들이 수두룩하게 끼어있음을 상기하면 정 사장의 등골에는 새삼스러운 냉기가 서리는 것이었다. 세상에 제 아무리 귀하고 소중한 것이 있다 한들 목숨보다 더한 것이 있으랴 싶어지면서 큰아들 하섭이가 효도를 해도 큰 효도를 했다는 쪽으로 생각이 기울기도 했다. 정동무만 아님사 당신 피도 이 대통에 담았을 것이오. 아들도 톡톡하게 본 줄이나 알고 앞으로 회개하고 우리 혁명사업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할 것이오. 24대시나 되었을까. 낯이 익으면서도 누구인지 알 수 없는 그 젊은이는 방금 대밭에서 쳐가지고 나온 것처럼 진초록빛이 선명한 대창을 꺼내들고 잔인스럽게 말했던 것이다. 그 청년의 증오에 찬 눈빛과 진초록빛 대창은 무서운 살기를 띠고 있었다. 자신을 용서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장애로 인해 대통의 피를 담지 못하게 된 것을 그 젊은이는 억울해하고 있을 뿐이었다. 다시 생각해도 간담이 얼어붙는 끔찍한 기억이었다. 봉황의 꼬리보다는 닭볕이 낫고 용의 꼬리보다는 뱀 대가리가 낫다고 했다. 그건 분명 맞는 말이었다. 그러나 그건 어디까지나 태평세월일 때 맞는 말이었지 요새 같은 난세나 뒤숭숭한 세월에는 맞는 말이 아니었다. 봉황의 꼬리요 용의 꼬리가 되는 것이 난세를 무사히 살아내는 방법이라 싶었다. 벌교에서 닭뼈시고 뱀대가리로 주목받고 위험을 당할 것이 아니라 광주에 가서 봉황이나 용의 꼬리가 되어 안전을 도모하는 것이 현명한 것이라 정 사장은 결론지었다. 그러나 그 결론으로 일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일은 시작되는 것이었다. 재산 처리 문제가 그것이었다. 정 사장의 고심은 현실감을 띠고 심각해졌다. 양조장과 농토를 제값을 받으면서도 신속하게 처분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했기 때문이다. 농토는 몰라도 양조장만은 눈독 들이고 군침 흘리는 사람들이 주변에 수두룩했었다. 그런데 그 대부분이 이번에 황천길로 가버린 것이다. 그래도 은밀하게 사람을 찾아보면 양조장 처분은 그다지 어려울 것 같지는 않았다. 워낙 돈 찍어내듯 하는 독점 장사가 아닌가. 문제는 농토였다. 토지개혁이다 뭐다 해서 날이 갈수록 흉흉한 소문이 무성해져 땅 많이 가진 사람들이 불안해하고 있는 판에 느닷없이 이번 사건이 터지면서 그 사람들은 하나같이 빨갱이들의 적으로 몰린 것이다. 상황은 엎친 데 덮친 격이 되어 있었다. 농토를 제값을 받고 처분하기는 어렵게 된 형편이었다. 세상이 좀 잠잠해질 때까지 기다리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었다. 그러나 형편이 나아지리라는 보장은 전혀 없었다.
소작을 부쳐먹고 있는 것들은 가당찮고도 버르장머리 없게도 남의 농토를 공짜로 삼키려고 군침을 흘리고 있었고, 이번 사건을 계기로 정부에서는 빨갱이 추종 세력을 막고 절대 다수 국민들의 불안 요소를 없애기 위해 농지 개혁을 서두르게 되리라는 새로운 풍문이 나돌고 있었다. 거기다가 타관사리를 떠나는 입장에서 믿을 것도 돈이요, 힘이 되는 것도 돈뿐이었다. 양조장만을 처분한 돈으로는 아무래도 자신감이 서지 않았다. 최익승에게 양조장의 재산권 반을 빼앗긴 것에 대해서는 이미 간단하게 정리해버렸다. 양조장 공동 소유권에 대한 서류는 다음에 내려와 작성하도록 합시다. 지금은 내가 너무 바쁘니까. 본 사람도 들은 사람도 없이 그때 방 안에는 단 둘뿐이었다. 최익승 제놈이 국회의원이란 권한 가지고 남의 생떼 같은 재산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먹어치우려 하는데 어림없는 수작이다. 벌귿바닥에 붙어 살면 또 모를까, 벌귿바닥을 뜨는 마당에 팔아치우면 그만이지 제놈이 어찌할 것인가. 새 주인한테 권리 주장을 해? 무슨 근거가 있는가? 나한테 따지러 와. 잡아떼면 그만이다. 제놈의 권한이 미치는 선거구를 벗어났는데 제놈이 어찌할 것인가. 정 사장은 통쾌하게 소웃음을 터뜨려댔다. 어이, 보소! 어디 있는가? 정 사장은 목총을 돋우어 아내를 불렀다. 예, 여기 있구만이라. 황급한 목소리와 함께 대청마루를 콩콩 울리는 귀 익은 아내의 발소리가 들려왔다. 정 사장은 느리게 일어섰다. 나 광주촌 댕겨올라니까 얼른 양복 꺼내소. 정 사장은 방으로 들어서는 아내에게 일렀다. 시상을 나 시끌시끌한데 무슨 일 있으신게라? 나간댁은 의아스런 눈빛으로 남편을 살피며 조심스럽게 물었다. 알 것 없네. 놀러 댕기는 것 아닌께. 정 사장은 무뚝뚝하게 내뱉었다. 그건 대답이 아니라 아내의 귀찮은 물음을 막으려는 태도였다. 평소에도 아내에게 재산이나 사업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 성미가 아닌 정 사장이었지만 이번 일은 더구나 비밀리에 처리해야 할 성질의 것이었다. 나간댁도 더 입을 열지 않고 장롱에서 서둘러 양복을 꺼냈다. 남편이 요즘 잠을 설치는 것과 광주에 가는 것이 서로 무관하지 않을 것이라는 정도로만 눈치로 짐작하고 있었다. 오래 걸리실란가요? 내일 오정이면 내려올 것이네. 정 사장은 여전히 무뚝뚝했고 나간댁은 더 물을 말이 없었다. 저 실례하겠는데요. 아짐씨 기신가요? 밖에서 조심스럽고 낮은 여자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나간댁은 무심코 방문을 열었다. 대돌 아래 마당에는 두 손을 앞으로 모아잡은 소화가 소복 차림으로 부끄러운 듯 서 있었다. 나간댁은 가슴이 철렁하는 것을 느꼈다. 하섭이가 왔구나 하는 반가움과 함께 남편이 알아서는 안 되는데 하는 염려가 교차했던 것이다. 반길 수도 없고 그렇다고 무슨 눈짓을 보내 피하라고 할 수도 없어서 엉거주춤하고 있는데 남편이 헛기침을 하며 문 쪽으로 걸음을 옮겨놓고 있었다. 어서 올라오시게. 나간댁은 순간적으로 자신이 소화를 부른 것처럼 꾸미기로 했다. 아니, 어쩐 일이신가? 마루로 나서던 남편이 금방 소화를 알아보고 한 말이었다. 소화는 옆으로 얼굴을 돌리며 편하게 당황한 몸짓을 지었다. 뭐짬 의논할 것이 있어서 지가 불렀구만이라. 나간댁은 재빨리 말했다. 정 사장은 알겠다는 듯 헛기침을 두어 번 하고는 마루를 내려섰다. 나간댁은 남편을 뒤따라 대돌 위에 고무신에 발을 꿰며 자신도 모르게 손바닥으로 가슴을 눌렀다. 가슴이 심하게 벌떡거리고 있었다. 이지숙은 창밖을 망연히 바라보고 앉아 있었다. 텅 빈 교실의 고요와 그녀의 하염없는 앉음새는 하나로 어우러진 침묵이었다. 그러나 그녀의 마음속은 조용한 앉음새와는 달리 어지러울 정도로 여러 가지 생각들이 뒤엉키고 있었다. 앓는 중에 끌려간 안 선생의 모친, 허벅지에 총상을 입은 안창민, 처음 맞대면한 염상진, 사회주의의 실천, 인민 해방을 위한 정열. 부를 때까지 깊이 잠적하라. 사상철 선생의 냉엄한 명령.
이지숙은 손가락으로 머리카락을 빗어넘기며 가느다란 한숨을 내쉬었다. 그 많은 생각 중에 하나만을 추려냈다. 안창민의 모친을 위해 경찰서장이나 토벌대장을 찾아가야 할지 어떨지를 결정해야 했다. 병자라는 이유를 내세워 석방을 사정하면 그들이 들어줄 것인가. 어제는 면회를 갔다가 퇴짜를 맞았다. 그건 충성스런 부하들이 한 짓이었다. 경찰서장이나 토벌대장이면 명색이 장자리를 지키고 앉은 자들이니까 말이 통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이지숙의 뇌리에는 안창민 모친의 가녀린 체구가 괴롭게 박혀 있었다. 몰매를 맞아 다친 몸으로 끌려가 또 무슨 고초를 당하는지 모를 일이었다. 별일이 없다고 해도 그분의 건강으로는 찬 마룻바닥에서 이틀 밤을 새운 것만으로도 견디기 어려운 고문이 되는 셈이었다. 여기까지 생각이 미치자 이지숙은 자리를 차고 일어섰다. 안 될 때 안 되더라도 최선을 다해야 된다고 결단을 내린 것이다. 교실 문을 옆으로 밀고 나오는 이지숙의 눈앞에는 혼수 상태에 빠진 안창민의 모습이 어릿거리고 있었다. 안타까운 아픔이 온 가슴을 적시고 있었다. 전명환 원장한테서 학교로 전화가 걸려온 것은 그저께 아침이었다. 급히 상의 드릴 일이 있습니다. 곧 좀 병원으로 와주셨으면 하는데요. 이쪽을 확인하고 나자 전 원장은 이 한마디만을 하고는 전화를 끊고 말았다. 그 상투적인 인사말인 전화 끊겠습니다 하는 말조차 없었다. 안창민의 모친 치료와 간호를 하느라고 이미 구면이고 연장자라고 하더라도 그런 식의 전화는 분명 결례일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전 원장의 어조는 평소와 다름없이 점잖고 유연했다. 서두르는 기색은 전혀 없었고 이쪽을 무시하는 느낌은 더구나 없었다. 그런데 참 이상한 일이었다. 전화가 끊어졌는데 어디로부터인지 모르게 음산하고도 차가운 바람이 전신을 휩싸면서 소름이 쭉 끼치는 것이었다. 그리고 같은 순간에 고막을 울려온 것은 지난밤의 총성이었다. 안창민이 사고를 당했는지도 모른다. 아무런 근거 없이 그러나 너무나 명확하게 뇌리에 박혀오는 생각이었다. 그녀는 아프다는 핑계를 대고 그 길로 병원으로 내달았다. 예감은 적중하고 말았다. 혼수 상태는 과한 출혈이 원인입니다. 수혈을 하자 해도 병원에 보관 중인 피가 없고 이 선생님과는 어떤 사이신지 잘 알지도 못하면서 안 선생 모친을 간호하시는 것만 보고 다급해서 전화를 드린 것입니다. 결례가 아닐지. 이지숙은 고개를 숙인 채 두 손을 꼭 맞잡고 앉아 있었다. 까닭 모르게 전신이 떨리고 있었던 것이다. 안창민의 모친을 간호하자고 작정했을 때도 그를 마음이 끌리는 이성으로 생각했었는지 아니면 이념의 동지로 생각했었는지 확실하지가 않았다. 그리고 불길한 예감에 쫓기며 병원으로 달려올 때도 그 구분은 모호한 상태였다. 그런데 그의 부상과 수술, 10시간이 넘는 혼수 상태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며 그녀는 걷잡을 수 없이 허물어지는 자신의 마음을 비로소 느끼고 있었다. 허물어지는 마음의 그 깊은 곳에 색채를 알 수 없는 투명한 구슬이 들어있었다. 그 구슬은 이념과는 별개의 생명이었다. 연락 주셔서 고맙습니다. 제 피를 수혈해 주십시오. 이지숙은 고개를 들지 못한 채 말했다. 의사에게 눈물을 보이는 부끄러움을 견딜 용기가 없었던 것이다. 혈액형이 맞았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혈액형 검사부터 하시죠. 안 선생은 A형이던데. 전 원장은 말끝을 흐리며 일어났다. 이지숙은 자신도 모르게 고개를 치켜들며 소리치듯 했다. 선생님, 저도 A형인데요. 아, 네, 그러세요? 전 원장이 반색을 하며 돌아섰고 이지숙의 눈에서는 기어이 눈물이 흘러내렸다. 잘 됐습니다. 안전을 기하기 위해 검사는 다시 해보도록 하지요. 금방 끝나니까요. 전 원장은 어색하면서도 흐뭇한 웃음을 지으며 돌아섰다. 그 뒤를 이지숙은 천천히 따라 걸으며 생각하고 있었다. 소문대로 훌륭한 의사로구나. 이 살벌한 분위기 속에서 공산주의자라는 것을 환히 알면서도 환자로 받아들이다니. 그러면서도 불안하거나 초조한 기색 하나 없이 어쩌면 저렇게도 편안할 수가 있을까?
더없이 고맙고 그리고 훌륭한 분이다. 이지숙은 가슴에 손을 얹으며 속으로 내었다. 피를 뽑는 동안 이지숙은 원장님, 저는 건강합니다 하는 말을 2번이나 되풀이했다. 전 원장은 아무 대꾸 없이 온화한 웃음만 입가에 머금고 있었다. 침대에 누워 잠시 안정을 취하려고 했지만 이지숙은 그대로 전 원장의 뒤를 따랐다. 복도를 걸어가는데 여린 현기증이 얼핏 스치는 것도 같았고 비릿한 내음이 코끝에 감도는 것도 같았다. 그까짓 피 좀 뽑고선 그녀는 마음을 다잡아 먹었다. 안창민은 흡사 죽은 것처럼 혼수 상태에 빠져 있었다. 출혈을 심하게 해서 그런지 얼굴은 창백했고 안경이 벗겨진 2 눈은 슬프도록 움푹 꺼져 보였다. 이지숙은 무릎을 꿇은 채 2 손바닥으로 방바닥을 짚고 앉아 안창민을 물끄러미 내려다보고 있었다. 가슴이 안쓰러움과 슬픔으로 차츰차츰 젖어들고 있었다. 어디서 총을 맞고 어떻게 병원까지 왔을까? 부상을 입고 헤매다가 만약 잡혔더라면... 이지숙은 그만 입술을 물며 시선을 방바닥으로 옮겼다. 가슴 한복판으로 싸늘한 전율이 흐르며 방바닥에 눈물이 뚝 떨어졌다. 그는 병약한 것 같은 모습으로 전혀 말이 없이 지내다가 어느 날 느닷없이 붉은 완장을 찾던 그 용맹스러움으로 총상을 입고도 고통을 이겨내며 병원을 찾아와 이렇게 엄연히 내 앞에 있지 않느냐. 이지숙은 감상으로 치우치는 자신을 꾸짖고 있었다. 혁명은 피다. 혁명은 피를 흘리는 희생으로부터 시작된다. 서상철 선생의 쟁쟁한 목소리가 들려오고 있었다. 이지숙은 혼수 상태에 빠져있는 안창민의 모습이 점점 크게 확대되는 것을 느끼고 있었다. 진정한 혁명전사, 참다운 혁명전사의 모습이 거기에 있었다. 벽에라도 좀 기대 앉으시지요. 이 피를 수혈시키고 나면 효과가 바를 겁니다. 전 원장의 말에 이지숙은 생각에서 깨어났다. 거꾸로 매달린 병에 담긴 피는 한 방울씩 떨어져 내리고 있었다. 그 핏빛은 탁하게 검붉었다. 손가락 같은 데를 살짝 베었을 때 나오는 그 고운 선홍빛이 아니었다. 끈적거리는 느낌의 그 검붉은 색깔. 생명을 담은 액체답게 다량의 피는 색깔마저 진하고 무겁고 엄숙했다. 이지숙은 한 방울씩 떨어져 내리는 피를 응시하고 있었다. 자신의 생명의 일부가 안창민의 생명과 섞이고 있었다. 그녀에게 그건 위급한 생명을 구하기 위한 단순한 헌혈과 수혈일 수가 없었다. 그의 몸속에서 하나가 되리라. 내 생명으로 그의 생명을 깨우고 생명이 다하는 날까지 그와 하나로 있으리라. 그녀는 냉엄한 마음으로 스스로의 가슴에다 정지를 하고 있었다. 염상진을 만난 것은 바로 그날 밤이었다. 일단 학교로 돌아갔다가 퇴근을 하는 길로 병원으로 향했다. 그때까지도 안창민은 혼수 상태에서 깨어나지 못하고 있었다. 날이 어두워지기 시작했지만 도저히 그냥 집으로 돌아갈 수가 없었다. 몇 번을 머뭇거리다가 전 원장에게 병실을 지키게 해달라는 말을 꺼낼 수 있었다. 그러시지요. 환자를 위해서도 좋은 일입니다. 전 원장은 선선하게 허락했다. 어려워하는 이쪽 입장을 편하게 해주기 위해서 그렇게 말하는 것뿐 중환자 옆에 사람이 붙어 있어서 도움될 일은 없을 것이었다. 9시가 가까워서였다. 원장이 부른다는 전가를 받고 간호원을 따라갔다. 간호원이 안내한 방은 자신이 오전 중에 피를 뽑았던 바로 그 방이었다. 들어오시지요. 발소리를 들었는지 전 원장이 먼저 문을 열고 맞이했다. 무심코 안으로 들어서던 이지숙은 주춤 멈춰 섰다. 아까 자신이 누웠던 진찰대 위에 한 남자가 누워 피를 뽑고 있었다. 2분 서로 인사하시지요. 전 원장이 나직하게 말했다. 안녕하십니까. 이 선생님. 저는 염상진이라고 합니다. 남자가 누운 채로 고개를 들며 말했다. 이지숙은 그가 분명 염상진인 것을 확인하고 있었다. 이미 먼 발치로 남아 익히 알고 있었던 인물이었다. 그의 얼굴을 보는 순간 그녀는 가슴속에 쌓여있던 의혹이 풀리는 것을 느꼈다. 다른 사람들은 다 어떻게 되었을까?
부상자를 버리고 도망을 갔단 말인가. 그런 의혹에 하루 종일 시달렸던 것이다. 안녕하세요. 이지숙입니다. 그녀는 고개를 약간 숙여 보였을 뿐 눈길은 그대로 염상진에게 보내고 있었다. 이 선생께서 하신 일 원장님을 통해서 다 들었습니다. 안동지를 대신해서 감사드립니다. 염상진은 전 원장을 의식해서 동무 대신 동지라는 말을 썼다. 이지숙은 아무 대꾸도 하고 싶지 않았다. 염상진은 위원장의 입장으로 감사를 표하는지 모르지만 그녀 자신이 한 일은 조직과는 아무 상관없이 한 것이었기 때문이다. 마침 염 선생이 오영이라서 수혈이 가능하게 되었지요. 전 원장은 혼잣말하듯 하고는 밖으로 나갔다. 그 말이 자신에게 하는 것임을 알면서도 이지숙은 얼른 대꾸할 만한 말을 찾지 못했다. 이 선생께서는 그렇게 빨갱이들을 돕다가 혹시 발각될지도 모르는데 두렵지 않습니까? 이지숙은 염상진이 질문하고 있는 의도가 무엇인지 충분히 간파하고 있었다. 행동의 동기를 알고 싶어함과 동시에 정체를 파악하려 하고 있었다. 이지숙은 굳이 이 기회를 피하고 싶지 않았다. 이미 안창민과는 하나이기를 스스로에게 다짐했던 까닭이었다. 혹시 서상철 선생님을 아시는지요? 아니, 광주 서중에? 염상진은 상체를 벌떡 일으켰다. 지금 피를 뽑는 중인데 충격이 가해지면 곤란할지도 모릅니다. 그대로 누워 계시죠. 이지숙의 음성은 침착하고도 냉정했다. 냉기가 흐르는 얼굴도 조금 전까지와는 전혀 다른 모습이었다. 그럽시다. 근데 그분과는 이지숙을 향해 고개를 돌리고 있는 염상진의 얼굴은 긴장되어 있었고 눈에는 이상한 빛이 감돌고 있었다. 조직의 일원입니다. 염상진과 이지숙의 거센 눈길은 맞부딪히고 있었다. 그렇다면 유감이요. 그동안 협조가 없었다니. 저는 서상철 동무의 지시만 받습니다. 어느덧 선생님이 동무로 바뀌어 있었다. 그럼 최근에 보이고 있는 협조도 그 지시에 따른 것이오. 그렇진 않습니다. 그 정도는 자의로도 할 수 있는 협조입니다. 좋소. 어쨌든 반갑소. 염상진은 고개를 돌렸다. 광주 지역에 살면서 서상철 선생한테 이념 교육을 받았다면 정신무장은 제대로 되어 있을 게 분명했다. 서상철은 이미 교직을 떠나 지하로 잠적한 상태였다. 해외 어딘가에 피신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왔던 박헌영 동지가 해방과 함께 광주 벽돌 공장에서 막노동을 하며 은신투쟁을 계속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그 사실은 모든 동지들에게 경이었고 충격이었고 활력이었다. 서상철은 바로 그때에 부각된 존재였다. 조직만 바꾸게 한다면 이지숙은 쓸만한 일꾼이 되리라 싶었다. 서두르지 말고 안창민이 회복되기를 기다리기로 했다. 염상진은 허전하게 비어있던 가슴 한 구석이 비로소 뿌듯하게 채워지는 기분을 느끼고 있었다. 끝까지 꺾이지 않을 듯한 그 매서운 눈빛과 거의 여자를 느낄 수 없도록 냉정한 태도가 더없이 믿음직스러웠던 것이다. 그리고 문기수의 활동을 적극적으로 유도하기 위해 딸 정림이를 입산시킬까 했던 그 내키지 않는 일을 할 필요가 없게 된 것이 그는 무엇보다 마음 개운했다. 맥박이 많이 안정되어 갑니다. 그동안 병실을 다녀오는지 전 원장이 문을 열고 들어서며 밝은 어조로 말했다. 혼수 상태가 끝나고 나면 앞으로 얼마나 걸리게 될까요? 염상진은 천장을 올려다본 채로 물었다. 다행히 관통상이 아니고 뼈를 상하지도 않았으니 회복은 빠를 겁니다. 그러나 상처가 아무는데 최소한 열흘, 자유로운 기동까지는 한 달 가까이 걸릴 겁니다. 염상진은 한숨이 터지려는 것을 얼른 억제했다. 열흘. 토벌 때까지 진을 치게 된 적지의 위기 상황에서 열흘은 너무나 긴 기간이었다. 죄송합니다만 안동지의 이번 사실을 몇 사람이나 알고 있는지요? 염상진이 전 원장 쪽으로 고개를 돌렸다. 그 얼굴에 긴장이 살아있었다. 여기 계신 두 분과 저와 간호원이지요. 간호원은 믿을만 한지요? 그 점 염려 안 하셔도 좋을 겁니다.
자기 나름의 직업의식이 있는 데다 자기 보호 본능도 작용하고 있으니까요. 염상진은 더 말이 없었다. 경찰서장은 잔뜩 찡그린 얼굴로 이지숙의 말을 듣고 있다가 갑자기 말허리를 잘랐다. 그 문제라면 토벌 대장을 찾아가시오. 나하고는 상관없는 문제요. 이지숙은 물러날 수밖에 없었다. 북국민학교로 토벌대장을 찾아갔다. 토벌대장을 만나기까지는 경찰서장을 만나는 것보다 몇 갑절 힘이 들었다. 교문에 선 보초들이 막무가내로 떼밀어 댔던 것이다. 토벌대장이 있는 교실 문을 밀고 들어서던 이지숙은 감정이 멈칫하는 것을 느꼈다. 먼저 눈이 마주친 남자. 그는 청년단장 염상구였던 것이다. 만약 나를 알아보면 어쩌나 하는 불안감이 일었다. 그러나 이지숙은 전혀 동요됨이 없이 다소곳한 몸짓으로 걸음을 옮겨놓았다. 어느 분이 토벌대장이신지요? 이지숙은 일부러 그렇게 물었다. 염상구라는 존재를 전혀 모른 채 함으로써 혹시 그가 가지고 있을지도 모를 자신에 대한 기억을 흐려놓기 위함이었다. 나요. 왜 그러시오? 안녕하십니까. 처음 뵙겠습니다. 저는 이지숙이라고 합니다. 그녀는 손을 앞으로 모아잡고 허리가 반으로 접히도록 공손하게 인사를 했다. 그 얌전한 태도와 어울리게 목소리도 나긋하고 고왔다. 무슨 일이시오? 뜻하지 않은 절을 받은 탓인지 토벌대장은 약간 당황스런 기색을 드러냈다. 저 대장님께 긴히 부탁드릴 말씀이 있어서. 이지숙은 더 여린 목소리로 주저하며 염상구 쪽을 힐끗힐끗 곁눈질했다. 몸짓까지 곁들인 그 곁눈질은 염상구를 물리쳐달라는 의사를 상대방에게 여실히 전하고 있었다. 토벌대장은 자신도 모르게 염상구 쪽으로 눈길을 돌렸다. 그러나 그만 찔끔해지고 말았다. 염상구는 잔뜩 의혹에 찬 얼굴로 이쪽을 빤히 쳐다보고 있었던 것이다. 느낌이 이상해진 토벌대장은 재빨리 시선을 거두며 불쑥 말했다. 상관없어. 용건을 말하시오. 이지숙은 낭패감을 느꼈다. 한껏 연약한 여자 냄새를 풍겼는데도 효과가 나타나지 않은 것이다. 염상구가 무슨 눈짓이라도 한 것일까? 그러나 염상구 쪽을 돌아볼 수도 없는 일이었다. 아까부터 염상구의 시선이 닿고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 몸의 왼쪽 부분이 전부 스멀거리는 것 같았는데 다시 염상구를 의식하게 되자 그 스멀거림은 짜릿짜릿한 자극으로 바뀌고 있었다. 이제 망설이거나 주저할 수도 없었다. 오히려 의심을 받거나 수상하게 여길 염려가 있었다. 네, 안창민은 저의 이종사촌 오빠입니다. 오빠의 죄는 알고 있습니다만 늙으신 이모님이 무슨 죄가 있겠습니까? 이모님은 며칠 전에 젊은이들한테 폭행을 당해 앓고 계시던 중이었습니다. 병환이 심하신데 다시 이곳에 오셨으니 너무 걱정이 되어 찾아뵙게 된 것입니다. 대장님께서 선처하시어 이모님을 모셔가게 해주십사 부탁드립니다. 이지숙은 미리 준비했던 말을 침착하게 마쳤다. 알갱이 오빠를 둬서 그런가. 말이 아주 청산유수로군. 토벌대장은 피식 비웃음을 날리고는 그런 건이라면 당장 돌아가시오. 조사가 끝나기 전에는 내 어머니라도 풀어줄 수 없는 일이니까. 언성 높인 말을 끝내고 의자에서 벌떡 일어섰다. 이지숙은 머뭇거렸다. 가요. 돌아가 기다려요. 토벌대장이 짜증스럽게 소리쳤다. 이지숙은 그때서야 돌아섰다. 염상구는 이지숙의 뒷모습에 고약스런 눈길을 보낸 채 계속 기억 속을 더듬고 있었다. 어디서 본 얼굴인데 어디서 보았을까? 분명히 기억에 있는 얼굴인데 도대체 누굴까? 알듯 하면서도 기억은 떠오르지 않았다. 그 여자를 보자마자 시작된 고심이었다. 보리밥에 고구마가 듬성듬성 섞인 저녁밥을 구선댁은 반 정도밖에 먹지 못하고 숟가락을 놓았다. 다시 잡혀 들어간 딸 걱정에 밥맛을 잃은 데다가 기가 죽어 눈칫밥을 먹고 있는 두 외손자에게 한 숟가락이라도 더 먹이고 싶었던 것이다. 구선댁은 옆에 앉은 아들의 눈치를 흘깃 살피고는 개걸스럽게 밥을 퍼놓고 있는 친손자와 외손자 셋의 밥그릇에 밥을 똑같이 나누어 주었다.
이니 때마동 그러다가 엄니 병 나갔어. 아들이 쳐다보지도 않은 채 퉁명스럽게 말했다. 통 입맛이 없은 게 어쩌겠냐. 구산댁은 궁색스럽게 대꾸했다. 아들이 더 말없이 무김치만 와삭와삭 씹어대는 소리가 말보다도 더 눈치가 보였다. 핏줄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외손자는 위해봤자 디딜방아 절구공이라는 말이 있지만 제놈들이 커서 외할머니를 디딜방아 절구공이처럼 인정사정 없이 대한다 하더라도 당장 아프고 쓰린 마음이 질정 없이 쏠려가는 것이야 어찌할 도리가 없는 일이었다. 가을거지가 끝난 지 미처 2달이 못 되었는데도 흰 쌀밥은 생각해보지도 못하고 보리에다 고구마까지 섞어야 했다. 그런 밥이나마 배불리 먹일 수 없는 것이 구산댁으로서는 마음 아플 뿐이었다. 눈칫밥이라는 것은 아무리 배불리 먹어도 배가 고픈 법이었다. 어째 길라미 애미 소식 참 들었냐? 구산댁은 아들이 숟가락을 놓기를 기다려 어렵게 물었다. 이 친놈들이 무담시 되자는 싸움을 먼참 걸어왔는디 터벌대가 쉽게 풀어 죽었소. 처자석들 녹아나는지 모르는 넉나간 미친놈들이 그놈들이오. 구산댁은 괜히 말을 물었다 싶었다. 아들이 하는 욕은 바로 제 매형에게 하는 욕이었던 것이다. 잊어불고 기둘리시오. 아들이 자리를 차고 일어섰다. 다 어두웠는데 어디 갈라고. 오서방이 보자니께 가봐야지라. 구산댁은 가슴이 섬뜩해지는 걸 느꼈다. 무슨 일이 있간디? 구산댁은 감정을 내색하지 않고 그냥 지나가는 말처럼 물었다. 심심한께 부르는갑소. 행겨오니라. 영 늦으면 아주 자고 아플 거. 한 동네라고는 하지만 밤늦게 다니다가 무슨 변을 당할지 몰라 구산댁은 그렇게 말했다. 아들이 방을 나가자 구산댁은 가느다란 한숨을 쉬며 담뱃대를 끌어당겼다. 오서방이란 말만 들어도 가슴이 죄어드는 자신의 신세가 한심스러웠던 것이다. 그가 주인도 아니고 마름일 뿐인데도 그렇게 살아오기를 평생을 한 것이었다. 마름이라는 것이 도움을 줄 수는 없어도 해코지를 하려면 얼마든지 할 수 있었다. 오서방이 아들을 부른 것은 보나마나 뻔한 것이었다. 제가 이기게 되어 있는 화투판을 버려놓고 술잔이나 뺏어먹으려는 수작일 것이다. 자기는 뼈 빠지게 농사지어 지주한테 바치고 마름한테 뜯기고 평생 그 꼴을 면할 수 없게 되어 있었다. 집을 나선 서인출은 무거운 마음으로 어둠 속을 걷고 있었다. 빨갱이질을 하는 매형이야 진작부터 없는 사람 취급을 하고 있지만 앞으로 누님의 일이 걱정이었다. 빨갱이를 한 집안에는 새해부터 소작을 주지 않을 것이라는 풍문이 나돌고 있었던 것이다. 만약 그게 사실이라면 두 조카들을 데리고 누님이 살아갈 길은 막막해지고 마는 것이었다. 매형은 모두 공평하게 잘 사는 세상 만들겠다고 10년 세월을 허송하더니 결국 자기 아버지 잡아먹고 처자식까지 굶어 죽을 길로 몰아넣은 셈이었다. 비록 가난하긴 했지만 자라면서 오손도손 주고받은 정을 생각하면 누님이 그렇게 가여울 수가 없었고 매형이 그렇게 미울 수가 없었다. 서인출은 오서방네 집 앞에 이르러 담뱃불을 껐다. 그리고 누님의 생각도 털어버렸다. 형편이 되어가는 대로 두고 볼 수밖에 없는 일이었다. 동평아재 누구단가? 인출이구만요. 어이 왔는가? 종현이도 왔은께 아랫방으로 들소. 나 얼른 밥 먹고 나갈 텐게. 알겠구만요. 서인출이 돌아서는데 마구간 옆에 달려있는 방문이 열렸다. 희미한 등잔 불빛과 함께 사람의 모습이 드러났다. 동상 오는가? 불빛을 등지고 앉아 얼굴이 보이지 않는 김종현이 먼저 말을 던져왔다. 어이 예의 바르시. 동상이 먼저 와서 그렇게럼 성님을 기둘려야 하는 법이시. 서인출은 맞받아서 농담을 던졌다. 두 사람은 동년배였다. 점잖창게 뭘 그리 묵었상가. 밥상 물린 지 얼마나 됐다고. 서인출은 방으로 들어서며 무언가를 우적우적 씹고 있는 김종현의 엉덩이를 가볍게 찼다. 묶고 잡아 묶는 것이 아니지. 약대라고 묶는 것이지. 김종현의 손에는 반 가까이 먹어치운 무가 들려 있었다. 무씨가 약은 무신약.
서인출은 구들이 울릴 정도로 아랫목에 몸을 던져 앉으며 김종현을 치떠보았다. 어허. 동상은 역시 무식하네 그려. 요 무시가 속 답답하고 소화 안 되는 뒤는 지리시. 요것을 묻고 트름 서너 번만 해보면 속이 시원해질 뿐에. 동상도 먹어볼란가? 김종현이 물을 내밀었다. 왔다 부잣집이라서 그런지 겨울이 당아 멀었는디도 방이 쩔쩔 끓네. 저 고구마도 굉장하시. 서인출은 엉뚱한 소리를 하고 있었다. 그러나 그건 진심이었다. 마름의 집답게 아랫목은 따끈따끈했고 윗목에는 쌀이대를 엮어 갈무리 해둔 고구마가 방을 거의 반이나 차지하다시피 한 채 천장 가까이까지 쌓여 있었다. 고구마에 눌리는 무게로 중간쯤이 불룩 튀어나온 쌀이대우를 멍하니 건너다 보며 인출은 저것이 도대체 몇 가만이나 될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었다. 저 정도면 매일 3끼를 고구마만 먹어도 내년 3월까지는 넉넉하겠구나 싶었고 겨우 방구석을 채우고 있을 뿐인 자기네 집의 고구마가 얼핏 떠올랐다. 뭘 그리 보는 거? 고구마 처음 보는 것이요? 김정현이가 서인출의 어깨를 툭 쳤다. 에라 모르겠다. 담배나 꼬실리자. 서인출은 아까 불을 꺼서 귀에 꽂아두었던 꽁초를 빼들었다. 두 사람보다 서너 살 위인 유동수가 나타나고 끝으로 중년 나이의 장칠보기가 구부정한 허리로 방을 들어서서 모인 사람은 모두 5이 되었다. 다 저녁들 잘 잤는가? 마름 오동평이 끄ꯛ 트림을 하며 말했다. 네 사람은 제각기 어물어물하며 대답을 대신했다. 뭐 똑별난 일이 있어서 많이 잔 것이 아니고 추수 다 끝내보고 남게 영판 짭짭해서 어디 살겄더라고. 집구석에 있어봤자 그렇고 지름값 아끼려고 일찍 입을 피면 마누의 속것만 더럽히고 아니 마누의 속것 더럽히는 것으로만 끝나면 좋게 죄수 없으면 미겨 키우기 힘든 새끼가 불거주제. 그래서 시국도 시끌시끌하고 우리끼리 이야기나 하자고 모이잔 것이네. 그 말에 장단이나 맞추듯 김정현이가 끄 요란스러운 트림을 해댔다. 옆에 앉은 서인출은 그만 코를 감싸고 말았다. 무 썩는 냄새가 진동을 했던 것이다. 그런데 트림은 한 번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2번을 더 거푸 터뜨렸다. 오메 사람 숨 막혀 죽겠네. 서인출은 김종현의 엉덩이를 퍽 내질렀다. 참말로 냄새 고약하시. 저 사람은 산산묵었는 깝구마. 장칠보기가 뚜벅 말하는 바람에 사람들이 웃음을 터뜨렸다. 무시가 인삼 다음 가는 삼은 삼인께. 유동수가 주머니에서 화투를 꺼내며 말했다. 아따 성님은 어찌 그리 예의가 없으시오? 공평하제 말씀이 이야기나 허자였는데 성님은 뭐 화투판을 벌레 불러요? 김종현은 말을 그렇게 하면서도 유동수에게 손을 내밀고 있었다. 밤이야 질고 진디 화투는 밥이나 꺼진 다음에 시작해야 안 쓰겠어? 벽에 등을 기대고 앉은 오동평이 배를 슬슬 쓸며 말했다. 보시오 성님. 김종현이 눈을 찡긋했고 유동수는 머쓱한 표정이 되었다. 그날 밤 그 사람들이 참말로 토벌대하고 싸우려고 했을까? 장칠복이 혼잣말처럼 하며 고개를 갸웃했다. 범은 원종 나왔을 것인가? 오동평이 비꼬는 투로 말했다. 원족이서 아니겠지만 요상스런 소문이 뒤낀게 하는 말이잖아. 무슨 소문인디? 오동평은 계속 배를 쓸어대며 물었다. 그 사람들 수가 얼마 안 되었다고 하는데 토벌대하고 싸우려면야 그리 왔을 것이오. 그 말 맞구만이라. 맘먹고 싸우러 왔음사 총소리가 그리 금방 끝쳐볼 리가 없었잖아. 유동수가 비로소 생각이 났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다. 성님 말도 맞긴 한디 싸워본디께 영 힘이 딸려 내뺀 건 아닐게라. 서인출의 말이었다. 어허이 저 사람. 오마냐 그 사람들이 전부 싸우러 왔을 적이나 해당하는 말 아닌가? 시방 하는 말은 그 사람들이 째까놨다고 하는 그런 말이시. 장칠복은 구부정한 허리를 약간 펴는 것 같았다. 그건 그가 감정 변화를 겪을 때 나타내는 몸짓이었다.
지가 말을 잘못했구만이라. 서인출은 얼른 자신의 실수를 시인하고 말았다. 그의 급한 성질을 피하는 것이 상책이었다. 하면 뭐 하려고 왔답디요? 김종현이 화투짝을 소리가 나게 빨리 쳐대며 물었다. 아이 그걸 알면 나가 염상진이게? 장칠복의 허리가 다시 제 모습으로 구부정해졌다. 인자 빨갱이 시상 끝나버렸다. 오동평이 자신 있는 어조로 말했다. 그 사람들 보고 물어보시오. 끝났다고 하는가? 유동수가 고개를 저었다. 저그들 매미야 하루아치게 이 시상을 저그 뜻대로 엎고 뒤집어 불고 잡겠지. 근데 나라가 금하는 일이란 걸 알았어. 나라도 틀려 묵었어. 빨갱이 그말라고 하지 말고 토지개혁인지 농지개혁인지를 싸게 해쳐 불면은 빨갱이들이 내세울 것이 없어진 게 저절로 깨지고 말 거다니요. 누님 좋고 매부 좋고가 뭐 딴 것이다요? 김종현이가 목청을 돋웠다. 자네 말이 공자님 말씀이지? 장칠복이 크게 고개를 끄덕였다. 근데 터볼 때라는 것들이 아주 틀려먹었습니다. 유동수가 얼굴을 찡그려 붙였다. 터볼 때가 어째서? 오동평이 덤덤한 표정으로 담배에 불을 붙이며 물었다. 숨은 빨갱이 잡아낸다고 어저께 칠동을 발칵 뒤집었다는디 젊은 놈이 아무나 잡고 주먹질을 안 하나 희약시들한테는 내놓고 희약가시를 하질 않나. 구장집서 점심밥을 해냈는데 잔이 나쁘다고 삭을 엎어불지를 않나. 개가 지도된 게 총질을 해서 죽이지를 않나. 행패가 말도 못하는 값습디다. 오호 그놈들이 환장을 였는갑네. 외진 놈들이 어찌 그리 연병이야 연병이? 오동평은 그제야 낯빛이 달라졌다. 빨갱이 불황불을 뽑는다고 동네마동 이잡되게 뒤진다니까. 우리 동네에도 기운시 오긴 올 판인데 판이 어찌 될란가 모르겠어. 나도 그 말 들었네. 호벌대 놈들은 A시당초 글러먹은 것들이네. 제밥에 정신 쓰는 땡중맹키로 빨갱이 잡겠다는 것들이 글씨 여관생활을 벌였다 이것이오. 장칠복의 구부정한 허리가 다시 약간 펴지는 것 같았다. 빨갱이 잡는 것은 뒷전치고 그놈들부터 잡아야 쓰겠구만. 서인출은 쓴 입맛을 다시며 고개를 저었다. 그런 그는 서늘한 불안감을 느끼고 있었다. 매형 때문에 그들에게 무슨 굳은 일을 당하게 될지 모르는 것이었다. 그것들이 똑 청년단 날짜되게 하는갑구만. 오동평이 마땅찮은 표정으로 좌중을 훑어보았다. 맞구만이라. 그란에도 그것들이 청년들하고 합동작전인가 뭔가를 헌답디다. 유동수가 어처구니 없는 듯 코웃음을 쳤다. 참말로 연병할 놈의 시상이다. 시불할 것. 장칠복이 갑자기 언성을 높이며 요란한 소리로 방귀를 뀌어댔다. 그는 한쪽 엉덩이까지 약간 들고 있었다. 왔다따따 구들장 내려앉겠소. 유동수가 옆으로 조금 피해 앉으며 소리질렀다. 워메 산삼이 아니라 해삼을 묵었는갑소이. 그놈의 냄새 콧구녕 썩어 불겠어. 김정현이 코를 막으며 돌아앉았다. 그래도 니놈 트름 냄새보다야 훨씬 낫다. 방구야 사가서 아래로 빠지는 것이고 트름이야 설사가서 우로 솟는 것인디 어떤 것이 더 몸에 좋은 냄새겠냐? 둘 다 몸에 좋은 보약인께 몸보신들 자료 보더라고요. 유동수가 마땅찮은 눈길로 장칠복과 김종현을 번갈아 보았다. 동평아재 저 빨갱이 헌집은 내년부터 소작을 안 준다는 말이 있는데 참말인께라. 서인출은 아까부터 마음에 담고 있던 말을 어렵게 꺼냈다. 오동평은 금방 거만스러운 표정을 지으며 자리를 고쳐 앉았다. 그것이 당연지사 아니라고? 요번에 빨갱이 놈들 손에 절단한 난 지주가 없는 판인데 그 왼수놈의 집구석들이 무엇이가 이뻐서 소작을 죽었는가? 그런 것들 아니고라도 소작 더 얻어붙이려고 눈에 불을 켜는 사람들이 세고 세는데 빨갱이 놈들 새끼 싸게 미겨 키워 또 우리 자석들 죽여주시오 하면서 소작을 줄 지주가 어디 있겠어. 우리 주인 아짐씨만 해도 그렇지 좋다는 한욕을 내리무고도 몸이 안 낫고 시름시름 앓는디 어찌 그러겠는가. 밤마당 빨갱이들 꿈에 시달린다는 것이오. 남편 그리 숭억하게 죽는 걸 보고 얻은 마음의 병인께 아무리 좋은 약을 써도 소양이 없는 것이지.
우리 아짐씨가 그리 아름서 빨갱이를 어찌 생각하건 치가 떨리고 이가 빡빡 갈리다 않겠어? 근데 소작을 죽었냐고 말이오. 희끄무레한 등잔 불빛이 서린 방 안에는 침묵이 차고 있었다. 오동평을 제외한 네 사람은 우울한 낯빛으로 방바닥만 내려다보고 앉아 있었다. 그들은 윤부잔의 땅을 붙이고 있는 자긴들이었다. 윤부자가 소화다리에서 대창의 난도질을 당해 죽어갔을 때 그들은 속으로 쾌재를 불렀던 것이고 염상진이야말로 영웅인 줄 알았었다. 여기 앉은 사람들이야 빨갱이 덮었지 누가 하는가? 법이 꺼졌으니까 화투나 한 판 놀아보더라고. 오동평이 방 안의 침묵을 휘저어버리듯 말했다. 네 사람은 제각기 생각에서 깨어나며 앉음새들을 고쳤다. 자리를 좁혀 앉긴 했지만 전혀 흥나는 표정들이 아니었다. 호령하는 양반보다 덩달아 껐덕대는 마당쇠가 더 얄밉더라고 자긴들에게 마름이란 존재는 지주들보다 더 역정나고 안이꼬웠다. 마름들은 어디까지나 지주의 편이어서 양쪽에서 이속을 챙기는 속 뻔히 들여다보이는 짓을 서슴없이 해대는 것들이었다. 마름은 한마디로 메마른 자긴들의 등에 붙어 피를 빠는 진딧물이었다. 자긴들은 지주에게 빨리고 남은 피를 다시 마름에게 빨렸다. 마름들이 저지르고 있는 작태를 다 알면서도 지주들은 굳이 탓하거나 막으려 하지 않았다. 자기네들에게 아무 손해가 없는 일인데다 그런 이속을 묵인함으로써 마름들은 자기네들의 손발 노릇을 더욱 열성으로 해냈던 것이다. 마름이 가진 권한 중에 제일 큰 것이 소작을 떼고 붙이는 것이었다. 그건 지주가 갖는 절대권이면서도 그 결정 과정에서 마름의 영향력이 알게 모르게 작용하고 있었다. 그 인종이 게을러 빠져서라거나 말이 많아 다른 자긴들까지 하는 말을 끼워 넣게 되면 그 자긴에게 더 소작을 내줄 지주는 없었던 것이다. 그러니까 마름은 지주의 절대권 중에서 3분의 1 정도는 차지하고 있는 셈이었다. 그 권한 앞에서 자긴들은 오금을 펼 수가 없었다. 언제 자기한테 그 벼락이 떨어질지 모르는 위험이 마름의 소나기에 쥐어져 있었던 것이다. 그 암탉이 살이 통통하니 올랐네 그랴. 하며 마름이 닭장 앞을 지나치기라도 하면 그날 밤으로 지체 없이 닭을 잡아다가 바쳐야 했고 어이 김서방, 내일 일이 어쩐가? 우리 집에 손볼띠가 좀 있는디. 이 한마디를 들었다 하면 열일 제쳐놓고 마름집 일부터 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 일정 시대부터 소작쟁이를 벌일 때마다 사음을 없애라, 마름을 없애라 부르짖었지만 일본 놈들도 사음을 없애지 않았고 조선 지주들도 마름을 없애지 않았다. 마름들은 자긴들에게 미움의 대상인 동시에 두려움의 대상이었다. 그래서 자긴들이 들고 일어나는 사건이 생길 때마다 마름들은 지주들과 똑같이 표적이 되었지만 그 사건이 억압으로 끝나고 말면 지주들이 그렇듯이 마름들도 예전의 버릇을 그대로 저질러댔다. 그들 5사람이 서로 다른 장소에서 토벌대로 잡혀간 것은 다음 날 오후였다. 그들은 빨갱이 찬양과 토벌대 비방이라는 죄목으로 몽둥이 찜질을 당하고 다음 날 아침에야 풀려날 수 있었다. 그들 5은 서로 따지고 들었지만 토벌대나 청년단에 고자질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귀신이 곡할 노릇이었다. 그러나 그들 5 중에 고자질한 사람은 분명 들어있었다. 똑같이 잡아가고 똑같이 조사하고 똑같이 풀어놓았기 때문에 철저하게 위장되어 있을 뿐이었다. 그건 염상구의 솜씨였다. 토벌대장과의 약속에 따라 염상구는 동네마다 그런 조직을 새로 만들었던 것이다. 염상구의 일방적인 명령에 따라 멸공단의 활동을 중지할 수밖에 없게 된 윤태주는 매일매일이 무료해서 못 견딜 지경이었다. 물론 염상구가 그들의 활동을 중지시키려 할 때 반발을 하지 않은 것이 아니었다. 아니, 지금 나한테 덤비는 것이야? 요런 족대가리가 지대로 여물지도 않은 새끼가 누구 앞에다가 턱조가리 치켜들고 아가리 놀리고 자빠졌어. 니 나가 누군지 모르냐? 요 염상구 칼침맛 홍어의 묵디기 쌈박하니 한번 보고 잡은겨? 염상구의 눈이 점점 가늘게 째지며 서늘한 빛을 내쏘는 앞에서는 더 이상 어쩌는 도리가 없었다. 더 맞섰다가는 염상구의 몸 어딘가에 감춰져 있는 칼이
금방 이맛배기에 꽂힐 것만 같았던 것이다. 윤태주는 마지못해 활동을 중지하긴 했지만 스스로 이름 붙인 멸공단까지 해체한 것은 아니었다. 그 자신도 해체하고 싶지 않았고 단원들도 해체를 반대했다. 그러나 이름뿐인 멸공단이 윤태주의 무료를 달래주는 것이 아니었다. 그는 계속해야 할 대학 공부가 엄연히 남아있는데도 광주로 돌아갈 생각은 하지도 않았다. 인자 네가 바로 가장이여 해. 속공장이고 정미소고 네가 야물딱지게 단도리를 함수로 채를 잡아 나가야 네가 아버지도 저 세상에서 편히 눈을 감을겨. 어이와 태주야, 이 애미는 여잔께 네가 정신 똑똑하니 차리고 두 눈에 호랭이불 켜야 쓴다. 에? 네가 아버지 밑에서도 이놈이고 저놈이고 언뜻 하면 돌나무글 궁리만 였단 말이오. 이 시상 사람 새끼라는 것들은 다 도적놈들인께 정신 바짝 차려 했어. 네가 인자 이 집안 가장이란 게로. 그의 어머니는 그를 붙들고 이렇듯 간곡하게 말하고는 했던 것이다. 그러지 않아도 공부에 별 뜻이 없는 그는 속공장 사장의 정미소 주인 자리에 주저앉게 되었다. 그러나 그 자리가 그의 무료를 달래주는 것이 아니었다. 그가 자리를 지키지 않아도 속공장의 용광로에서는 시퍼런 불길이 잘만 타올랐고 정미소의 피댓줄은 언제나 무서운 기세로 잘만 돌아갔던 것이다. 건성으로 속공장과 정미소를 거쳐 나온 윤태주는 막상 갈만한 곳이 마땅찮아 바지 주머니에 두 손을 찌른 채 좌우를 두리번거리고 있었다. 여기저기를 생각해 보았지만 딱히 갈만한 데가 없었다. 윤태주는 그만 짜증이 솟아 욕을 내뱉으며 고개를 뒤로 젖혔다. 너무하다 싶도록 해맑게 푸른 하늘이 높디 높았고 아직도 해는 그 가운데 작은 동그라미로 박혀 있었다. 네 김이 책방에나 가보자. 윤태주는 칙 침을 뱉고 중얼거리며 걸음을 옮겨놓기 시작했다. 물론 책을 사는 것이 목적이 아니었다. 그 집 딸 정림이를 보러 가는 것이었다. 책방집 딸이 예쁘다는 정도로 알고 있었을 뿐 별다른 관심이 없었는데 어느 날 공설시장 앞을 지나다가 눈이 번쩍 띄게 잘생긴 처녀와 마주친 것이다. 그 처녀가 바로 책방집 딸이었다. 그 처녀를 보는 순간 윤태주는 저건 내 것이라고 점을 찍었다. 그리고 벌써 서너 차례 책방을 드나들었던 것이다. 안녕하시오. 윤태주는 책방 유리문을 밀고 들어서며 주인에게 꾸벅 절을 했다. 어이, 어서 오시게. 문기수는 윤태주를 반갑게 맞이했다. 그냥 손님을 대하는 태도로서는 좀 과한 데가 있는 친절이었다. 윤태주는 책을 고를 생각은 하지 않고 안쪽을 기웃기웃하고 있었다. 그런 윤태주를 문기수는 의미 있는 웃음을 머금은 채 곁눈질로 보고 있었다. 무슨 책이 필요하신가? 문기수는 털이개를 건성으로 놀려 먼지 터는 신용을 하며 능청스럽게 물었다. 예, 아무 책이나. 네, 재미진 소설책이나 한 권 골라주시오. 윤태주는 당황하거나 멋쩍어 하는 기색도 없이 말을 던지고는 또 안쪽으로 고개를 돌려버렸다. 재미진 소설책이라. 재미진 소설책이면 연애하는 것이 재미지지. 문기수는 말에 멋대로 가락을 넣어가며 두툼한 책 한 권을 뽑아냈다. 네 놈이 내 딸한테 홀려도 아주 단단하니 홀려불었구나. 하면 잘하는 일이오. 네 놈 사람 됨됨이야 정하섭이한테 당하겠냐만 인자 정하섭이는 틀려 묵어불었은께로 아무리 봐도 공산당 시상 되기는 어려울 승 부른디 정하섭이를 사후 삼아서야 되겠냐. 네 놈이 쪼깐 찌울린다마는 그 대신에 무지목지한 재산을 물려받았음께로 하긴 여자가 편하게 살자면 똑똑한 정하섭이 보담도 덜렁덜렁한 네 놈이 더 나설란지도 모른다. 우쨌거나 우리 딸 정림이가 재산복은 타고난 모양이다. 이놈이나 저놈이나 다 부잣집 자석들이 아닌감. 하모 그래야지. 그래야 이 애비도 나이 들어감수로 덕점 보고 살지. 방정 떨지 말고 진득하니 지둘려.
사후가 될 때 되더락도 지금이야 남남인께 책이라도 한 권 포라먹고 정림일 불러내도 불러내줄 것인게. 문기수는 진득한 웃음이 는적이는 얼굴로 책을 포장하고 있었다. 문기수는 책값을 챙겨놓고 나서야 안쪽에다 대고 소리쳤다. 아야 정림아, 책방 잠 봐라. 나 어디 댕겨올 때가 있은께. 쪽문으로 황급하게 나오던 정림이는 윤태주를 보고 주춤 멈춰 섰다. 복숭아빛 얼굴이 금방 굳어졌다. 문기수는 그런 딸에게 빠르게 눈을 껌벅였다. 나 금융조합에 댕겨올란께 전방 잘 봐라잉. 문기수는 총총히 책방을 나갔다. 윤태주는 정림이를 빤히 쳐다보고 서 있었다. 정림이는 그 눈길을 어떻게 받아낼 수가 없어 여기저기로 시선을 옮기고 있었다. 무슨 말인가를 하긴 해야 되겠는데 윤태주는 꺼낼 말이 없었다. 아따 그거 참 만나게 생겨버렸네. 저걸 그냥 확 빠구리를 떠야 속이 시원하겠는데. 이런 생각을 하고 있으니 할 말이 있을 리가 없었다. 못 먹을 고기 보기만 하고 군침을 흘리는 개처럼 윤태주는 음흉한 눈길만 보내다가 돌아서야 했다. 나 갈라요. 예, 또 책 사러 오시시오. 정림이의 목소리는 싸늘했다. 이 집 채 다 살 때까지 오겠어. 윤태주가 문을 나서며 화가 난 목소리로 한 말이었다. 그러시오. 잘 가시게라. 정림이는 건성으로 인사를 던지며 휴로 멍청아. 네 평생 책을 사내봐라. 우리 집 책이 가뭄드나. 팔리기만 하면 책은 홍순하게 얼마든지 뒷댄다고. 코웃음을 치고 있었다. 걸음을 옮기고 있는 윤태주는 과히 나쁜 기분은 아니었다. 책방 주인의 태도가 아주 그럴듯했던 것이다. 슬쩍 자리를 피해주는 게 분명했는데 아버지 되는 자가 그렇게 나간다면 칵 씹어도 비린내 하나 안 나게 생긴 그 예쁜 가시네는 손에 쥔 떡이나 다름없었다. 다음부터는 좀 더 적극적으로 나가야 되겠다고 생각하며 윤태주는 야무지게 입술을 훔쳤다. 서두를 것 없는 걸음걸이로 역전까지 나온 윤태주는 또 갈 데가 막연해져 걸음을 멈췄다. 차부나 역은 아직도 한산했다. 역전의 넓은 마당에는 썰렁한 늦가을 바람만 지푸라기와 종이 조각들을 날리고 있었다. 공장장이 솥이 팔리지 않는다고 울상을 지을 만했다. 사람들의 내왕도 거의 끊기다시피 한 것이 벌써 달포 가까이 되었고 그동안 장도 제대로 서지 않았던 것이다. 윤태주는 그런 골치 아픈 일은 생각하고 싶지 않았다. 당장 솥이 덜 팔린다고 해서 망할 장사도 아니었던 것이다. 윤태주는 멸공단 단원들을 다방으로 불러낼까 생각했다. 만난 지도 며칠이 지나 있었다. 그러나 곧 생각을 고쳐먹었다. 정림이 때문에 마음이 꿈틀거리고 불두덩이 뻑적지근해졌는데 다방 내지 화자하고 오늘은 끝장을 봐야 되겠다 싶었다. 윤태주는 벌써 화자하고 일이 되도록 이야기를 터놓았던 것이다. 그는 다방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한낮이어서 그런지 다방에는 손님이 없었다. 그런데도 노랫소리는 귀가 아프도록 크게 울리고 있었다. 어서 오세요. 화자가 반색을 했다. 너그 집구석은 사시장철 저놈의 울고 넘는 박달재냐? 윤태주는 오만상을 찌푸렸다. 판을 바꿀 테니까 어서 앉으세요. 윤태주가 앉자 화자도 마주보고 앉았다. 그게 뭐예요? 책 같은데? 귀신이 따로 없네. 재미진 연애소설인데 화자 주려고 샀지. 윤태주는 마침 잘됐다 싶어 옆구리에 끼고 있던 책을 화자에게 내밀었다. 정말이세요? 화자는 두 손으로 책을 받아들며 더없이 밝은 표정이 되었다. 오늘 너 맘먹은 날이야. 여기 몇 시에 닫지? 윤태주는 화자를 똑바로 쳐다보며 눅진한 음성으로 말했다. 화자의 얼굴이 어색하게 변했다. 왜? 마음에 없어? 윤태주의 사각진 얼굴이 약간 일그러졌다. 이까지 책은 필요 없다고요. 화자는 책을 탁자에 던지듯 하고는 발딱 일어섰다. 윤태주가 그녀의 팔을 낚아챈 것은 거의 동시였다.
요게 사람을 뭘로 보고 이래야? 나 그까지 책으로 입 닦을 놈으로 배냐? 이게 어디서 공짜만 뜯기고 다녔나? 사람 우습게 보네? 윤태주는 금방 후려칠 것 같은 기세였다. 아니요, 잘못했어요. 그런 게 아니라. 잘못은 이따가 밤에 빌어. 나도 곤조통이 있음 껴러. 윤태주는 화자의 팔을 놓고 전화기가 걸려있는 쪽으로 뚜벅뚜벅 걸어갔다. 호벌대 때문에 좋은 방이 없어요? 상관없어요. 방이면 되니까. 됐어요. 윤태주가 전화하는 걸 들으며 화자는 주방에다 커피 2잔을 식히고 있었다. (19) 새가 창공에 그 발자국을 새기지 못하듯이 인간사 그 무엇이 영겁 속에 남음이 있으랴. 운정은 아침 공양을 마치자 바랑을 챙겼다. 바랑을 챙긴다고 해보았자 누더기 승복 1벌과 밥그릇 국그릇으로 쓰는 바리대 2개, 금강산 박달나무를 손수 깎아 30년 가까이 사용해오고 있는 숟가락과 젓가락, 광목 수건 1개가 전부였다. 또 다른 소유물이 있다면 입고 있는 승복과 나무 단주, 고무신이었다. 길을 나서 걷기에 지치면 버려진 막대기로 지팡이를 삼았고 어느 절에든 머물게 되면 그 막대기는 땔감으로 보태었기에 지팡이는 일정한 소유물이 아니었다. 스님, 세상의 일이 어지러운데 기어이 행장을 차리십니까? 주지가 운정 옆에 좌정하며 염려스럽게 말했다. 아무리 세상이 험하다고 하나 더 늙은 중을 해야지 않겠지요. 운정의 얼굴에는 잔잔한 웃음이 감돌고 있었다. 소승과 함께 좀 더 오래 계셔 주셨으면 하고 바랐는데요. 지금까지 머물면서도 태가 태산이었는데요. 주지 스님의 은덕 오래 심중에 담고 있겠습니다.